원래 정권 교체기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어서 생필품들을 살짝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첫 번째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구? 한덕수입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대권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네. 권한 대행이 됐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이 경제 민생 물가 관련 TF를 만들어 가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생생우동이거든요. 네. 2010원이더라고요. 농- 이 라면 이제 물가라는 게 이제 네. 뭐 이제 전 정부 탓하는 거 저는 뭐 지금 전 정부 탓의 시간이라니까 뭐 그거는 뭐 할 말은 없는데 6개월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전 정부 탓 6개월만 하라고 얘기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건- 그런 이거는 얘기 하시는 보안으로 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할 그런 식으로 계속 국가를 운영했으니까 3년 만에 망했죠. 그 한동훈 씨도 똑같은 부류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를 짚어봤던 정치 검찰의 대표 선수였는데 한동훈 예. 대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류의 그 논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자체가 다시 가서 검사하는 게 맞지. 국가를 운영할 만한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이영기 법제처장 임명할 때 꿀먹은 버거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승엽 방지법을 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좀 부끄러운 걸 좀 아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일 자. 웃기는 사람은 네. 나경원 의원이요. 뭐 네. 보훈인사 금지법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분이?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빛나는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빛나는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평가가 매우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목받는 때, 빛나는 때, 요 때를 잘 좀 보내셔야 될 텐데 요즘 가장 빛나는 분들 한번 오늘 모셔봤습니다. 정치평론계 요즘 가장 스타입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빛나지는 않고 예측하면 다 빗나가는 박진영. 왜 김문수 맞추셨잖아요. 김문수 후보 될 거다 이거 맞추셨잖아요. 네. 네. 여튼 우리 빛나는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보기 드문 우리 김문수계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김문수계. 오늘부터 김문수계. 네. 프롬 나온. 네. 이제부터는 김문수계입니다. 그렇게 만들으셨네요. 네. 자, 뭐 큰 불만 없으시죠? 좋습니다. 네. 네, 좋은 분이세요. 좋은 네. 분이죠. 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오셨습니다. 윤재관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다 오프닝이 김문수인 것 같은데 네. 지난 출연 때 이 방송 출연 때 결국은 김문수가 될 것이다라고 저도 얘기했던 사람이어서 네. 오늘 패널 구성이 김문수로 좀 대동단결. 모아지는 거 아닌가 대동단결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문수 대통. 김문수 개입니다. 개 여러분. 오늘 김문수 괴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개입니다. 개. 개. 예.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최윤경 기자님과 함께 네. 또 오늘 정치권 뉴스들 또 많이 있는데 한번 달려볼까요? 네. 서울고등법원이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84조를 같이 거론을 했는데요. 네. 당선되기 전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여기 적용했다. 처음으로 이제 84조를 적용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 중에 이제 요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네. 어제 이제 해석이 딱 뉴스 나오자마자는 그게 언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뭐 등등 약간 혼돈이 좀 있다가 결국 84조를 거론했다는 것은 대통령 임기 중엔 아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결론이 좀 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재판은 그렇고요. 이 재판은 그렇고. 네, 다른 재판들은 아직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이 지금 총 재판 5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기일이 뭐 18일도 있고 뭐 20 며칠도 있고 쭈르륵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각 재판부가 이제 하나하나씩 결론을 내려서 공지를 할 걸로 보이는데 네. 대법원에서 일괄 판단을 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건 대법원이 일괄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하급심에 다 이렇게 지침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판사님들은 예. 용기가 없습니다. 자, 비겁하다는 표현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네. 용기가 없다. 네. 그런 걸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 없는 분들이죠. 뭐 책상 물림들인데 나라의 아. 운명을 결정하고 개인의 목숨을 결정하고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네. 이러면 자구 해석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는 저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뭐 용기가 없어도 그래도 네. 결국에는 이게 밀린 숙제 같은 거를 언젠가 대법원이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게 될 그런가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싫어도 네. 어쨌든 OX 둘 중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재판들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안 하는 게 맞긴 하죠.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재판을 중단하면 안 되죠. 자칫하면 이게 재판을 중단하면 안 중단- 돼요. 중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마피아 중단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피아가 집권을 했어요. 마피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네. 마피아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재판들을 받고 있다. 예.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도 극단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합당하다. 헌법 아. 68조 들고 나와서 아, 근데 한동훈 예.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한동훈 얘기했는지는 대표가 좀 무슨 전해드려야 얘기했는지만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최인경 기자. 민주당은 요거에 대해서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제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 2항을 들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68조 2항은 뭐냐면 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거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대통령의 그 지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판결로 얼마든지 그 자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은 또 조금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국가를 운영했으니까 3년 만에 망했죠. 그 한동훈이 뭐 지금 뭐 내란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윤석열 정부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 한동훈 씨도 똑같은 부류 아닙니까? 국민 위에 검찰을 위해 올려놓고 국민을 짓밟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정치 검찰의 대표 선수였는데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하는데 어제 분명하게 자기의 그 본색을 분명히 다시 드러냈죠. 헌법 68조를 한동훈 씨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헌법학자를 따져봤을 때 판결이라고 하는 게 그 68조 2항에 나와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 게 내외환죄와 관련된 것 그리고 탄핵소추할 때 이제 헌재의 심판, 헌재의 판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재판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대통령도 판결을 받아야 되는 즉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인데 요거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문구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는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이렇게 선거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된 때 그다음에 쉼표 하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리됐거나 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때 그러니까 취임은 하기 전이고 당선은 된 상황, 즉 당선자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런 판결들이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다시 후임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이제 대표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봤는데 예. 기타의 사유라는 부분까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좀 더 폭넓게 이제 광범위한 이제 범주를 설정한 거고 판결이라는 부분을 명시한 거는 그건 분명히 이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저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이거를 말할 자격이 있고 없고 여부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들어올 때 가장 내세웠던 슬로건이 국민주권 정부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전 국민의 대다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재판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네. 심지어 이제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던 민주당에서조차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릴 정도의 분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측면 그리고 헌법의 해석이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재판을 갖다가 스스로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고 과연 전 정부를 갖다 비판하면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을 갖다 할 거라면 본인부터 약간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직접 생각이 재판을 듭니다. 본인 스스로 나가서 받아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부할 이유는 없죠. 그 계속 주장하셨던 부분이 검찰의 이제 사기 기소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 검찰 이제 수사기관 전부 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통할하는 그러한 지도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런 유의 그 논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자체가 다시 가서 검사하는 게 맞지.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으면 그냥 단순히 법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로 기관으로서 그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네. 예를 들면 헌재가 이런 판결을 해요.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의 그 자리에 있는다면 어떨까라는 가정을 하고 판결합니다. 즉 단순히 헌법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돌아와 볼게요. 대한민국의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재판해 가지고 잘랐다고 칩시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자, 그 시발점부터 돌아가 볼게요. 지금의 대통령이 동의할 수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조작된 수사,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의 과잉된 기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것들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형법 쪼가리 딸딸딸 외워서 하는 사람들이 네. 그 형법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했을 때 생기는 일들이 이런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저는 뭐 김무성 대표 전 대표 같은 당 소속이시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너무 오랜만에 이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국민이 다 기소 사실을 다 알고 나서도 대통령으로서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런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어떤 국민이 그렇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아까 자격 뭐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던 분들이 지금 야당 됐다고 바로 이제 태세 전환해가지고 본인들이 옛날에 했던 거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국가를 거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건데 김무성 같은 당을 하는 김무성 전 대표한테 한동훈 씨가 한번 찾아가서 정치란 무엇인지 한번 좀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는 건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이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도 같이 동시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론에 이제 역행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좀 여기서 비겁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개별 재판부에게 현안 하나를 다 던져놓고 개별 재판부가 서로 상호 충돌되는 이러한 모순된 형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를 갖다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그 우리 삼권 체계를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 정치 뒤에 숨지 않고 사법부로서의 엄정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이 결정을 좀 해주는 게 낫겠다는 정치 말씀. 뒤에 숨은 게 아니고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 집단화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더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기환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정프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문구상 대통령이 거리된 때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그러니까 이건 당선자의 하나는 이야기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고 네. 그 헌법 68조 관련해서는 문구 관련해서는 네, 그렇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지금 이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 보면 재판이 5개가 있는데 지금 2개는 기일 추후 지정이 된 상태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하고 위증교사 2심. 근데 이제 대장동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24일,
쌍방울은 수원지법에서 7월 22일, 법인카드 유용은 수원지법에서 7월 1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수원지법과 중앙지법의 그 재판부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각 재판의 속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 뭐하러 하고 근데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무책임한 아니, 그건 무책임한 거죠. 아닌가 네. 이런. 이게 왜냐면 이제 뭐 집업들끼리 싸우게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대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네. 글쎄, 뭐 상식적으로는 그래 저런 보이는데 사람이 대법원장을 해. 그게 이제 왜 그럴까? 네. 대법원이 당연히 이거는 뭐 지금 세 분 다 아마 동의하시는 것 같고 이건 뭐 진영과 상관없이도 대법원이 이런 여러 재판들이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든 뭐 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법원이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네.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해석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이제 집행 절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미루게 되면은 여야 간에 시작과 동시에 협치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비겁하게 숨을 일이 그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재판 중지법 관련된 이걸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를 이제 법안 처리로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어제 법사위원장은 재판중지법은 그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에 원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12일 본회의는 지금 이제 안 하겠다고 방금 연기됐더라고요. 속보가 났고요. 본회의 연기가 됐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이제 원내 지도부가 등장하면 네. 거기 결정에 맡기겠다 스케줄은 아, 이렇게 그럼 지금 12일 본회의 원래 예정돼 있던 거는 취소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 TF 이게 이제 소집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좀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라면 하나는 얼마여야 적당할까요? 라면 하나의 가격이 요즘 무슨 라면 많이 드세요, 우리 박지영 평론가님은? 브랜드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래도 피해 가겠습니다. 짜장라면을 좋아합니다. 아, 짜파게티군요. 예, 뭐 거기 종류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올리고 아하. 오 제대로 드시는데 했어요. 아, 거기 최애 한우도 라면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아이 그 정도는 뭐 돈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이 사실 뭐 남녀노소 정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긴 하죠, 가격에.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전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이재명 정부 사실 들어선 지 일주일도 채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지금 이 국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물가, 밀가루 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뭐 식용유 물가도 올라갑니다만 네. 원래 정권 교체기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어서 생필품들을 살짝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예. 2002년 한번 기사 검색해 보시고 2002년 2007년, 2012년 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권 말기쯤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총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생필품 물가 안정 관리 대책 회의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관리를 해서 정권 교체기에도 생필품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냐? 첫 번째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경제가 폭망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내 정책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면 한덕수입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대권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네. 권한 대행이 됐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이 경제 민생 물가 관련 TF를 만들어 가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엠포탈에서 라면 하나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생생우동이거든요. 네. 2,000원이더라고요. 농- 아니, 농심, 생생우동은 좀 비싼 라면 아니에요 2015. 원래부터? 네. 제가 좀 좋은 거. 네. 그리고 라면 하면 또 이제 생생우동이 또 이제 한가닥 하는데 2,010원이라 저도 진짜 2,000원, 2,000원. 국물이 끝내주죠. 국물이 끝내줍니다. 네. 네. 근데 이 라면 이제 물가라는 게 이제 네. 뭐 이제 전 정부 탓하는 거 저는 뭐 지금 전 정부 탓의 시간이라니까 뭐 그거는 뭐 할 말은 없는데 6개월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도 하게 될 경우에는 역풍이 불더라고요. 네. 6개월까지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야 간에 좀 다툼이 심한 동안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밀가루 가격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어느 순간 뭐 제가 좋아하는 팥빵도 거의 3,000원 육박하더라고요. 빵집 그 가면 진짜 팥빵이요? 비싸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빵인지 이게 뭐 순대국밥인지 거의 헷갈릴 정도로 비싼데 실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추경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돈을 풀면은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의 정설인데 그 묘수를 어떻게 찾을지 저는 참 그게 되게 기대가 돼요. 그 돈은 푸는데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거의 비슷한 거라서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걱정이 된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너무 죄송한데요. 전 정부 탓 6개월만 하라고 얘기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내내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며칠 역풍 만에 맞았잖아요. 며칠 만에 지금 그런 이건 얘기 하시는 노하우를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 네. 국힘이 그걸 주장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환율이 1,400원, 1,500원 넘어가면서부터 예, 예. 그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물가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된 건 2달 전에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후폭풍을 지금 우리가 후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 보도만 보면 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께 보고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내각의 한심한 작태가 보여가지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당시의 내각 지금 남아 있는 지금 남아 있는 강남들. 내각이 네네. 과거 민주정부의 내각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계란하고 닭고기 문제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계란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닭고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이제 그 이제 조류닭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체 수입처가 어딘지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인지를 같이 보고해야지. 아니 브라질에서 AI가 생겨가지고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문 기사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보고를 지금도 하는 그런 그 국무위원들을 보면서 왜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망했는지 정확히 보인다. 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비싼 물가가 뭐 이재명 정권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 아마 없을 거고. 이 이야기는 제가 꼭 예. 때 왜냐하면 이게 추경 문제하고 걸렸기 예. 때문인데 이제 돈 풀면 물가 오른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경제 화법이긴 합니다만은 예.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좀 다르기도 하고 있으니 달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생필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역대로 이게 뭐 보수적인 정권이든 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든 늘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하지 못하면은 늘 정권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우리 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거 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무과장 네. 뭐 등등 있었죠 예전에. 네네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 푸는 문제와 생필품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연동되지는 않는다 완벽하게.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를 막느라고 늘 수요 조절을 했습니다. 케인즈적인 어떤 이 경제 관리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추경을 한다고 해서 생필품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저는 뭐 그렇게 되길 저도 기원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제 여야 이제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밥상 물가가 언제나 모든 정권의 1번 공약이었고 그거 못 접으면 그냥 정권 날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돈을 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가 저는 조금 아직 그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누구보다 이제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2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최저임금 운동 누구보다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물가의 연동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갔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밥상 물가 그리고 외식 물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전례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가 워낙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잡아낼지는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제대로 네. 못하면 또 비판하도록 지금 아직 뭐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무슨 이제 뭐 시작하는 정책이 거니까 나온 뭐. 건 아닌데 네네. 예전에도 재작년에 아마 윤석열 정부도 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때 라면 값을 한 3,400원, 4,500원 정도 한번 낮췄을 거예요. 네, 그때 인하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그때 오뚜기가
딱 브레이크 잡고 예,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아마- 데 못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네. 좀 낮췄을 텐데 그게 결국은 다시 이렇게 빵 뛰게 하는 역할을 또 하는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그게 계속 누릴 수는 나중에 없는 소급 거니까. 적용되던데 올라갈 때 보면요. 근데 원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일단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 근본주의, 시장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늘 개입했고요. 대한민국은 늘 뭐라고 합니까? 큰 정부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 경제학 좀 아는 학자들 이야기는 뻥입니다. 뻥. 그러니까 개입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도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개입은 뭐 당연히 보수 했었겠죠. 정부도 엄청나게 개입 많이 예. 했어요. 돈도 안 풀었는데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재정 정책을 하나도 안 썼는데 물가가 엄청 올랐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푸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물가와 직결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하셨던 돈을 풀면서도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할 정도의 물가가 변동하도록 하는 게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국가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으니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가 되면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네.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라면 가격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물가 관련해서는 예. 잠시 후에 또 경제 썰전 시간에 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아깝네요. 나누도록 이게 지금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 어제 싱크를 준비했는데 아 그래요?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이 막 한 개 2,000원 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엊그제 막 나오면서 아마 네. 그걸 대통령이 좀 인용해서 아마 좀 물어본 것 같고요. 회의의 네. 주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그리고 어제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도 2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보다 앞서서 일본과 통화를 했다 이런 건데요. 이 대통령을 향해 제기되던 친중 인식에 대한 이제 우려를 조금 반영해서 한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그러니까 나오고 미국, 있습니다. 일본, 중국 순으로 네. 친중 논란이 좀 과거 뭐 선거운동 때도 좀 있었긴 하고요. 하니까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는 네. 추측이 나온다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전화를 했나요? 미국, 중국, 네, 일본 이 순이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조건 먼저고 네.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이냐 중국 일본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케줄도 있지만 상대국의 스케줄도 있는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도 있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서로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는 너무 과대 포장하고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외교의 가장 기본인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하는 걸 가지고 그 잣대를 재기 시작하면요. 뒤에 하는 나라들이 그러면 안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에 의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뭐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실무를 해봤을 때도 네. 아 정말 아니더라. 왜냐하면 시간이 서로 맞아야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겠죠. 네. 예, 여기에 너무 큰 과대 의미를 해석하는 두지 건 말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우선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한미 동맹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최우선적으로 통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화 통화 1번, 2번, 3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후보 시절 대표 시절 실제로 약간 외교 편향 논란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과거 발언을 봤었을 때 오해할 만한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이제 전화 이제 하는 순서 가지고도 이제 논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네. 실질적인 외교를 할 때는 뭐 정말로 실용 외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오해받을 만한 발언 같은 뭐 어떤 거였을까요? 국민의힘 보실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옛날에 이제 한미일 간의 군사훈련 할 때 예. 굉장히 비판하면서 뭐 일본의 뭐 거의 뭐 앞잡이 같이 뭐 일본에 넘기냐 뭐 나라를 거의 그 정도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가지고도 뭐 쉐쉐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제 민감한 정서들을
건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단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지도자나 이제 정치인이라는 분들은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이제 잘 써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 과거 했던 발언이 이제 미래에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를 하겠다는 분들은 네네네. 발언에는 조금 더 한미일 신중해야 군사 되지 협력에 않겠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쪽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쉐시에 등의 이제 그건 유명했던 발언이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너무 친중적인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언어들이 그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그리고 네.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항상 양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니 일본과 군사 협력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대한민국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군사 협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본에게 모든 우리의 군사 정보를 다 넘겨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경계와 비난은 좀 그리고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비난이 아니고요. 만약에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여지를 남겨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그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하는 게 정치권에 당연히 해야 될 임무지요. 그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꾸 이제 대한민국의 그 외교가 균형 외교 그리고 실용 외교로 가야 될 때 자꾸 이념 외교로 계속 몰아서 대한민국 외교를 계속 망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의 발언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제 국익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면 우리가 좋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한 중국과 잘 지낸다는 것만 가지고 계속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 말씀 드리고 네.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윤재관 대변인은 개혁신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입니다. 아니 댓글에 개혁신당 아니, 댓글에 지금 아닙니다. 뭐, 댓글에 개혁신당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국혁신당입니다. 네. 예. 개혁신당 우리 요즘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정치는 네. 커지기도 하고 변합니다. 음.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40년 전에 극자 혁명가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반미 운동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 지금도 반미입니까? 아니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야당 대표 시절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만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것을 되돌릴 생각이 없어요.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부의 성격이 바뀌더라도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는 국가에 대한 운용의 원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본 문제인데 일본에 대해서 안보 군사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오래된 우리들의 모든 컨센서스예요. 이걸 재확인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외교라든가 다자간 외교, 한반도 비핵화 모든 것들이 노태우 대통령들이 만들었던 원칙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따랐고 노무현 대통령도 따랐고 이명박 대통령도 따랐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돌출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나오고 이런 거를 가지고 논쟁하는 상황이 됐느냐? 족보도 없고 역사도 모르고 보수도 모르는 윤석열 일당이 집권하면서 모든 기존에 있던 틀들과 사고의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한미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하에 이제 일본과의 군사 협력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이라면 무조건 경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웃되어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그 한미 동맹 체제에서 이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군사 협력을 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이걸 가지고 더 이상의 논쟁을 네, 할 이재명 필요는 없다고 대통령도 봅니다. 뭐 일본과 부분은 네. 네. 오래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수 좀- 이론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일본과의 경제 교류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개방을 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민주정부입니다. 김대중 김대중 정부에서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수입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했던 건전한 교류 확대를 했던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국민들이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과 관련된 걸 가지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거 가지고 본인들의 그 이념적인 잣대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이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시더라도 좀 이따 예, 하십시오.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된 또 이슈들이 좀 워낙 크게 터진 게 있어서 그거 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오광수 민정수석 지금 재산 문제가 좀 터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서 문제는 아니고 예. 오광수 민정수석이 과거에 친구를 통해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소유의 부동산인데 친구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물려받은 토지와 건물을 친구에게 판 것처럼 했는데 사실상 명의 신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오광수 그 수석이 검사장으로 2012년에 승진해서 4년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탁한 경우라도 그걸 공개하도록 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재산 공개도 잘 못했고 잘 안 했고 네, 제대로 하지 그다음에 않았고. 재산 신탁한 거 자체도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명의를. 내 네. 재산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 자체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맡겨놓고는 이제 내가 요구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라는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맡긴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내 건데 이제 이래가지고 소유권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 네, 많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분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아니 그런- 이거는 그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사고 늘 터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냐, 그러니까 알고 임명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대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 사건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소견인데 장관이라든가 뭐 대법관, 헌법재판관하고 달라서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일 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쓰기 편한 사람 쓰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증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분에 대한 비판은 야당 쪽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계열 또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더 많은 비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역대 정부와 비교하자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고 일단은 서로가 대화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대화를 해서 제가 봤을 때 기준점이 넘어선다면은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서라는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냥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윤 정부든 아니면 뭐 박근혜 정부든 혹은 그 이전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 말씀하신 민정수석의 자리에 앉는다고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그래 뭐 비서니까 편한 사람 쓰세요라고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고위공직자가 이제 누락신고한 꼴인 거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누락 정도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년 이하의 뭐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어쨌든 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뭐 각서까지 썼다며요. 나중에 돌려주기로 네. 각서까지 썼다라는 아주 이거는 악질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대법원장 역사상 두 번째로 낙마한 분이셨는데 네. 이분도 비슷한 사례였어요. 비슷한 사례로 이제 지적을 받고 법을 잘 모르는 대법원장 후보자 이런 오명을 안고선 낙마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75명이 이제 반대를 던지면서 낙마했었는데 예. 민정수석이라는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법에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의 비서 중에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나의 기준이 돼버리면 나의 기준보다 언더이거나 비슷한 사람은 전부 다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인선에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어주지 않게 네. 스스로 그냥 거취를 표명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혹시 그 네. 저는 그냥 뭐 제 경험을 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청와대 있을 때 계속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무엇을 잘못하는 건 인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여론 추이를 보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그 잘못한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으시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시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 본인이 반응이 늦을지 아니면 변명을 할지 이 여부를 좀 봤는데 깨끗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됐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허물은 있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밝혀졌을 때 이제 자기의 이제 태도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거든요.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느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민주정부의 인사에 맞게 처신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 말고는 뭐 정말 민정수석을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없어요? 지금 아니 의석 수가 몇 개인데요. 그래서 왜 제가 없겠어요? 말씀드리는 게 네. 비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뭐 그게 쓰는 중요하긴 것이 하겠죠. 그 예. 원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뭐 농담 비슷하게 대변인은 입이 없고 비서는 그림자도 없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결국은 대통령이 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가장 편한 사람이라는 게 나에게 부담을 지어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부담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노출이 됐고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맞을 정도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편한 사람일 수가 없죠. 지금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일 텐데 또 뭐 역대 최다 득표도 하면서 이제 정부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혹시 오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하필 그만큼 많은 자리 중에 민정수석. 그게 알겠습니다. 가장 큰 하여튼 문제죠. 오광수 수석은 일단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은 좀 했습니까? 네, 그 미안하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부끄럽고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부끄럽고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아. 안 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이제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이건 이제 아마 장인 장모님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주택을 지으면서 나의 아내 앞으로 명의를 해놨다. 그런데 내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맡겨놨다가 사달이 그럼 세금 났다. 탈루가 되잖아요. 그렇게 뭐 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해명이 점점 더 산으로 오히려 산으로 네, 가는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상황입니다. 예. 오광수 씨를 변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 임명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의 반론이 아니고 변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런 의식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민정수석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예. 검찰개혁이라는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주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 이런 것도 대통령이 하는 거고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좌일 뿐입니다. 비서일 뿐이고 그리고 저는 또 좀 더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행정부의 영역보다는 네.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알겠습니다. 저는 매우 동의하고 조국 혁신당에 와서 오셔서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과거에 그 조국 이제 전 장관이었나 민정수석이었나 헌법 개헌안을 본인이 이제 유튜브인가 방송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헌법 개헌. 헌법 개헌안에 대한 발표를 할 때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참모 역할을 하는 분들은 참모 역할로 하는 거고 그런 건 대통령이 말씀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거는 좀 아니다 싶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개혁과 이것은 대통령의 몫이지 그 비서들은 절대 대통령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때 저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한 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개헌안의 발의의 요건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안을 국회 내에서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제로 설정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민정수석이 헌법안을 기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발표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지금 아니 대통령의 네. 의지를 가지고 민정수석이 그 예. 비서가 그 발표하는 걸 가지고 딴지 걸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수석이라든가 대통령의 참모들은 아무 말도 못 하게 해요. 일반 법안이 아니라 헌법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헌법의 준엄함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그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너무나도 존중받아야 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대한 그 것을 왜 과정 수석이 속에서 발표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네. 헌법에 대한 본인의 판단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 그리고 지침을
국민들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 발표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거시는 것 같은데 딴지는 주제가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네, 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멀리 왔습니다. 자, 그렇고 또 네. 오광수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네네.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네,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 한마디씩만 들을까요? 지금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이해충돌 논란이 이렇게 매우 거센 상황인데 이승엽 변호사가 국민일보와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된다는 게 나의 거취가 정리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논란이 정리가 된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둘 다. 그런가요? 셋 중에 이제 2명은 헌법재판관이 될 것이고 이 이승엽 변호사를 결국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이 정부의 인사 진짜 이제 방향을 좀 헌법재판관이 보여주는, 지금 네. 공석이 2명인 거고 그렇습니다. 후보군에 있는 사람 거론된 사람이 이제 3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아마 헌법재판관이 될 것 같은 건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형사 사건을 좀 변호했던 전력들이 있어서 이게 혹시 뭐 보은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승엽 변호사가 시간 지나면 다 정리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시간 지나면 정리가 된다. 시간 지나서 정리 안 돼요 이거. 그 기본적으로 동네 주민자치위원 뽑을 때 그 동네 개발 이슈가 있는 사람은 안 뽑거든요. 실제로 동장이 그런 사람 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동네 일 보는데 이게 이해충돌 내버리면은 네. 주민자치위원이라면 동네에서 나름 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관 이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 검증해서 뽑지 않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그 실제로 아직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중지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이지 아직 잉크가 마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중간하게 그 이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분들은 스스로 좀 그 정부의 짐을 덜어주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인기와 힘에 붙어가지고 그 부담을 지어주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시간이 고민해볼 지나면 필요가 있을 정리가 겁니다. 될 것이다라는 말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글쎄요, 드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복수로 올랐으니까 예. 어떤 여론의 추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대법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네. 임명할 때는 실력이 탁월하고 소신이 분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누구의 비토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면 헌재가 8대0 나왔던 것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의견이 갈렸던 것 이런 거 비교하면 저는 대법원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럴 거면은 국회처럼 전부 다 다수결로 해버리지 왜 합의제 기관의 성격을 가집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성적이 어땠느니 법조의 실력이 어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네. 이 합의제 정신을 지킬 수 있는 품격과 인품, 원로로서의 역할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소신이 특별해가지고 진보적인데 아주 훌륭한 분, 소신이 특별해서 보수적인데 아주 훌륭해서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입시키는 분을 저는 뽑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헌재 재판관이나 헌재든 뭐 대법원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헌재라든가 대법원의 재판관을 임명할 때 네. 비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하여튼 하나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은 민주적인 숫자 대결인 국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 뭐하러 우리가 최종적으로 헌재라든가 대법원을 만들어 저는 놓습니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에 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제 전원합의체 통해서 모두 일치된 판결을 내리면 좋지만 일부 소수 의견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도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사법이라는 영역 자체가 특히 요즘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굉장히 이제 법의 엄정한 공정성을 갖다 사람들이 많이 담보하고 지난 이제 헌법재판 과정들을 보면은 뭐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약간 정치적 논쟁이 돼버릴 경우 국민들이 불복하게 되는 경우 이제 더 이상 상권 분립의 그러한 취지가 많이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인사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더 엄정하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의 그 논의 자체가 비판 자체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해충돌의 문제와 관련돼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교하시는 건 정말 나쁜 플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윤석열의 그 변호사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분이 보여줬던 이제 탄핵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안가 회동에 참여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정 수호에 대한 이 의지가 전혀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법비들 법꾸라지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할 때 국민들이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 반헌법적인 정신을 발휘했던 그런 뭐 그 변론을 했거나 그런 사건에 연루됐거나 그런 적 있나요? 전혀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완규라고 하는 확실한 반헌법주의자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비판하는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이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할 때 꿀먹은 버거리처럼 아무 말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승엽 방지법을 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좀 부끄러운 걸 좀 아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완규 얘기 아무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댓글에서는 이제 이완규 예, 관련된 나오는데. 얘기가 많이 네. 나오긴 네. 하니까 네. 네. 그런 말씀이 잠깐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여튼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입장들이 이렇게 뭐 정리가 되는 것 제일 같습니다. 웃기는 사람은 네. 나경원 의원이요. 뭐 네. 보훈인사금지법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분이? 정치를 왜 이렇게 과잉 촉발하게 하시려고 하죠? 본인도 그 저기 뭐야 재판 관련해 가지고 그때 대선 아주 당 대표 토론회 할 때 네. 패스트 트랙 한동훈 재판. 그 대표한테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한 소리 들었잖아요. 네. 부끄럽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빠루 사건은 벌써 6년 동안 1심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근데 그 재판은 진짜 왜 안 끝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아, 특별히? 그거는 저기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네. 두 사람들의 그 뭔가 눈치 사이에 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한 5년, 6년째인가요 지금? 6년째입니다. 6년째죠? 19년도의 일이니까요.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튼 국회의원들의 재판은 참 진행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혁신안 김용태. 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거취와 혁신안을 두고 5시간 동안 의총을 했는데요. 정말 경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친윤계에서는 지금 그 김용태 위원장이 내놨던 5개 핵심 개혁 과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혁신안을 빙자해서 당무감사를 통해 누구를 겨냥하는 것이냐라는 반발이 나왔는데 쇄신은커녕 당 내용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5대 개혁안 중에서 핵심은 김문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태 진상 규명 책임무가 요것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 그거 과연 누가 어떻게 뒷작업을 뭘 했냐 이제 요거 밝혀내자는 거잖아요. 네.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홍준표 시장도 지적을 했거든요. 네.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모순을 계속해서 그 얘기 하셨죠, 여러 차례 하셨죠.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생각해 보면 좀 젊은 분이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네. 자신의 거취를 뭐 전당원 투표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전당원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전국위원회라든가 의총에서 네. 분위기 형성되면 이제 그만둬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이런 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열을 누가 데리고 왔느냐? 윤석열을 누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누가 윤석열 주위에 붙어서 호가호위하면서 나를 이모 모양으로 끌고 갔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은 그거야말로 제대로 혁신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쇼에 불과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나와도 본인이 할 수 없다면 이제 개혁안이 아니라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좋은 안들을 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핵심은 6월 30일이 임기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제 임기 거치 부분 얘기하시는 게 예. 지금은 그 별다른 문제인 거고요. 일단 6월 30일 날 종료되는 임기 때문에 그 의총에서 결론이 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6월 하는 거고. 30일이 만약에 저 임기 종료면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그건 누가 결정을 해요? 그 전국위원회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전국위원회 그래서 통해서. 오늘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아서 예.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저도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내에서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어요. 아,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까지 이게 실현 가능하냐? 아니 6월 30일이 20일 남았잖아요. 예, 임기가. 예. 20일 동안 여기서 한 가지도 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9월 초 전대 같은 경우도 임기가 6월 30일인데 어떻게 9월 초에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 위원장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원내 지도부가 나오고 나서 그 본인의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개혁안 논의가 될 것이지. 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은 그럼 일단 먹히질 않는다. 순서는 원내 대표 뽑고 원내 지도부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김용태 위원장은 아마도 6월 30일 임기 끝나고 이제 물러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원내 원내 지도부가 네. 뭐 권한 대행 역할을 하겠죠. 전당대회를 하면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차기 원내 지도부가 네. 이제 김용태 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전국위원회와 상의해서 예. 임기를 연장하든지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불필요한 현재는 논쟁이고 본인의 임기 먼저 해결을 해야 그다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김상훈 이런 분들 이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했잖아 이 사람들은. 다 한 친윤이죠. 김기현, 나경원은. 아 뭐 지금 두 번 세 번 뭐 나오는 못하리라는 거야, 법이 뭐 없습니다. 상관없죠. 지금 뭐 자기가 원내대표 나오는 아니라 건데 예, 뭐 더한 문제가 것도 전혀 한데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 뭐 이제 많이 표 받는 분이 되시는 근데 거니까. 혁신안이 뭐 활용될 가능성 거의 혁신하는 없다고 봐야 거는 매우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오는 분들 네. 아니에요? 그거 모르죠. 이거 나온 다음에 그거는 판단하고 그분들의 발언을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인들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출이 되고 난 안 다음 바뀌는 보면 될 것 사람들이라서. 같습니다. 5시간 의총을 바뀐 게 하고 없습니다.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일단은 거는 나온 결국, 다음에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도로 친윤당이 되겠구나. 네, 저는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미리 알려준 거죠. 김용태 위원장의 이런 패기 있는 모습들은 네.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정치는 아무래도 현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시면 더 네. 노련하게 접근되지 않을까 아니 그 원외 싶습니다.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네. 그 위원장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형성되는 뭐 여론 내지는 컨센서스 같은 게 있을 텐데 김용태 혁신안 이대로는 좀 가야 우리 당이 좀 바뀌지 않겠니, 살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아니면 이게 동문서답인데 네. 임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넌 예, 6월 왜냐하면 30일이 임기가 너무 짧게 끝이잖아, 남았다는 이거예요? 거죠. 예를 들어 어. 김용태 위원장께서 네.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 대표로 이제 정식적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김문수 후보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권성동 그 당시 원내대표가 그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위원회 통해서 했었을 때 그때 만약에 이걸 들고 나왔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선거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여러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기 먼저 이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치를 다 오래 하셨던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임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믿을 수 없는 게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내란 특검법 찬성해야죠. 본인이 동장묘지에 가가지고 뭐 최상병 저기 비석 이렇게 쓰다듬고 했잖아요. 네. 그럼 최상병 특검법 찬성해야죠. 앞뒤가 그렇죠.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신뢰할 수 안 없는 맞죠. 사람이야 이 사람. 저는 신뢰하셔도 됩니다. 네. 신뢰하겠습니다. 그저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번 원내대표는 누구 돼야 되겠다 이런 뭐 의견 정도는 좀 있어요? 표가 없어서 말 안 합니다 아무도. 아니 투표권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아니, 얘기를 그건 하죠. 없지만 그래도 이런 원내대표 사람이 없어야 돼야 돼. 아니 근데 그러면 전당대회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전체적인 의견들은 이제 네. 제가 느꼈을 때 의견들은 9월도 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협치할 건 협치하고 견제할 건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지도부가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정당한 지도부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를 주는 거고 그게 전당원 투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 국민 투표도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조속하고 합당한 지도부가 나와서 그 여야 간의 이러한 국면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는 지금 맞지 않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9월도 좀 너무 늦다라는 게 좀 더 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9월의 시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정당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긴 정기국회도 하나, 있죠. 예, 그 정치권의 불문율 중에 하나 국민에 대한 염치가 있어서 정기국회 전에 당 문제의 주요 의사결정을 끝내는 게 마무리해놓고 마무리하는 게 네. 그동안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대부분 8월달에 많이 8월 달에. 열린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지금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시기에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자기네들의 집안 문제로 정신 팔려버리면 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염치가 없는 게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 그러니까 9월에 할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운 거는 좀 알고 8월에 하셨으면 하셔라. 좋겠다. 네. 8월 정도에 빨리 하시는 게 아니, 좋겠다. 더 빨리 생각합니다. 할수록 좋다고 예. 보고 있고요. 예, 예.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혁신당은 어떻게 갑니까? 아니 저희들은 지금 권한대행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내년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예, 예. 그래서 민주당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그 최혁진 네. 여러 가지 참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건사랑 카페에서 건사랑 이것도 재밌는데. 건사랑 카페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대표 예. 팬카페 건사랑이 예.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겠다 탈윤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니 말이 돼요. 김건희 팬카페인데. 근데 내부 그 운영진 내부 회의가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존의 대통령과 영부인 팬카페에서 범보수 진영의 커뮤니티로 운영 기조를 변경하겠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모임 취지하고 생각하면 뭐 제가 그러니까. 남의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네네. 해체해야 되는 건 이게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내란을 겪고 이러면은 당함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예. 그게 이제 썩은 세력들 그다음에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 잘라내고 새로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역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작동해야 되는데 네. 스스로 보면 깰 힘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세력 자체가. 네. 커뮤니티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네. 저희가 자유를 심각하게 논평할 일은 어쨌든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모이면 이게 돈이 또 됩니다. 아, 사람이 그렇게는 모이는 또 것 그러네요. 자체가.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도 잘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조금 더 모아야 돼요. 그럼 하나 더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로 간 뒤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2명이 다시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솔 그 여기는 진보당, 진보. 네, 그리고 네. 최혁진 그다음에 그 기본소득당 티오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당 간 약속에 따라서 두 사람을 제명하겠다. 각 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손솔 의원은 돌아가기로 했고 최혁진 의원은 안 가겠다. 기본소득당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용해인 그 의원이 어제 울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는 뭐 거의 사기다라고 하면서 왜 안 돌아오냐고 그러면서 울었는데 우리 의석 하나 없어져도 좋으니까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은 아예 의원시키지 말라고. 없애버리려. 제명을 시키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의회에서 제명을 솔직히, 하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제가 뭐 진보당은 진보 정당이니까 인정하는데 뭐 말 안 할래. 말 다 하셔놓고 이미 다 하신 가로 열고 글씨가 다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튼 얘기를. 최혁진 후보를 추천했던 건 우리의 잘못이니까 한성을 아예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용해인 의원이 울면서 이야기를 그거는 했어요. 좀 과도한 말씀이신 거고요. 네. 어쨌든 비례대표 명단이라는 것 자체가 네. 국민들이 선출한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 의원도 기관이잖아요. 기관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도 그냥 비판을 받으면서 가야 좀 될 비교적 부분이지. 소수정당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수정당 아니에요. 열성이 넘는 게 제가 얼마나 여기 힘든지. 소수정당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계속 지금 저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하고 비례대표지만 출마를 할 때 네. 약속은 지켜야죠. 예, 본인이 어디에 소속돼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선거 끝나고 나서 나 다른 정당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지 그래서 않을까요? 제명까지는 예, 아닌 그건 것 원칙대로 하는 게 비판은 맞습니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그 계시지만은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이나
용해인 그 의원 당 이름 뭐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그냥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다른지 난 모르겠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진보당이나 네. 저 한창민 대표나 사회민주당은 분명히 이념 노선이 분명한 이제 진보 정당이다. 노동자 농민에 기반한 예. 정당 이런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나머지 두 당들은 민주당하고 합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니 조국 혁신당만의 세빙선의 역할, 레인선의 역할을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북극의 얼음 다 깼잖아. 얼음 닦겠네요. 세빙선 역할 잘하는 거 아니냐? 그 뭐 지금 말씀드리면 그 재판을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야 된다, 네. 중지해야 된다, 연기가 아니고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일요일 날 네. 선명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의 주요한 그 의견과 관련돼서 조국혁신단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름에 이제 많이 과로한 소가 쓰러지면 아유, 뭘 먹입니까? 아, 낙지를 먹이죠. 낙지를 먹입니다. 왜 낙지를 먹일까요? 그만큼 힘내라고. 지금 쓰러진 국민이 근데 소하고 낙지하고 섞어놨네. 자 우리 좀 드시면서. 아, 근데 이게 예. 제가 아까부터 이거 이제 밥상이 왔을 때부터 계속 찾아봤거든요. 예. 아니 전 낙지 없어요. 어? 여기 낙지 있고 막 젓가락 아, 주고 진짜요? 저는 이게 뭐야 이거? 아, 드려요? 아 여기 아니 나 낙지 한 마리가 다 들어갔네. 우리 당협 수도권 당협위원장님 힘내시라고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아 저 그냥 육고기로 그냥 퉁치겠습니다. 아 야 여기 낙지 젓가락도 하나 있어. 여기는 아, 낙지를 한 마리를 그래서 줬네. 저는 왜 우리는 숟가락으로 아, 줬나 했더니 낙지는 그러네. 일로 우리는 떠먹는 그렇습니다. 고기로. 네. 역시 우리 제작진은 탁월합니다. 우리 제작진은 누구랑 오래 일할 줄 알고 있는 거죠. 네, 너무나 저도 낙지 있습니다. 예.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 낙지를 그래서 이렇게 듬뿍 넣은 어. 녹각 보양 갈락탕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복잡한가 싶으실 텐데 녹각을 넣고 끓인 그 사골 육수에다가 소갈비를 또 넣어서 6시간을 푹 고운 다음에 낙지 한 마리 통째로 다 집어넣은 고급 밀키트입니다. 요게 한 팩에 어느 정도면 혹시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은 사실 겁니까? 한 2만 원 정도면 살 2만 원이요? 헤어바다 신상품에서 1,900원에 예, 요거를 몸보신 하시라고 우와. 진심 좀 아 담아주시고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 제가 이거 아까 이따 솔직하게 평한다고 했거든요.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 그러네, 맛있네. 네. 네, 이 상위 1% 맛집 해와바다입니다. 가성비도 역시 저 해와바다고요. 지금 완뚝했습니다. 네. 다 주셨어요? 진짜 완뚝했어요. 오. 갈비살이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아니 근데 저한테는 왜 뼈를 준 거야 이거 고기도 아, 없는데 뼈 다 있어요. 이. 뼈도 들어가야죠. 네. 진짜 뼈를 우려냈다는 아니, 얘기. 피해 의식이 아주 크네. 네, 아, 지금 여기서 제작진분 제가 너무 다음에 소스파가 베이직을 돼버렸어요. 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낙지 안 주시면 다음번에 삐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전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예, 한 팩에 1,900원 몸보신도 여름에 든든하게 하시고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또 몸 힘들어지고 힘 빠집니다. 네, 우리 의원분들도 또 당협위원장분들도 네. 이렇게 갈락탕 드시면서 아 점심에 김치찌개 먹으려고 했는데 갈비탕 먹어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댓글에서 용수라 그냥 조용히 먹어 이렇게. 자 그렇게 드시면서 몸보신도 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보험은 또 괜찮을지 이것도 한번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험은 나오기 때문에. 보험 1644-1236으로 전화를 하시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든 보험, 나 몸은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나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건지 한 번씩 물어보시면서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일일이 체크가 안 됩니다.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이 든 보험들 다이어트 좀 하시고 내가 낸 보험료가 잘 나를 보장하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하시라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라는 겁니다.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맛있는 거 드셔도 괜찮으시죠?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